아흔까지 건강했던 어머니, 갑작스러운 죽음. 그런데 보험금은 이미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수상한 의무기록, 조작된 간병일지, 그리고 무너져가는 가족의 믿음. 죽음이 남긴 건 사랑일까, 탐욕일까?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가을비가 창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장례식장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김혜숙은 어머니 김정자의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았습니다. 90살까지 사시며 자식들에게 온 마음을 다 내어주신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누나, 괜찮아? 뒤에서 들려오는 동생 준호의 목소리에 혜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준호의 얼굴엔 슬픔보다는 피로가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런데 준호야. 혜숙이 말을 꺼내려던 순간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낯선 남자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중절모를 눌러 쓴 그 남자는 준호와 몇 마디 속삭인 뒤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그 봉투를 정장 안주머니에 넣더니 남자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준호야, 저분은 누구세요? 혜숙의 물음에 준호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냥 장례용품 업체 사람이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혜숙의 눈에는 그 남자가 장례용품 업체 직원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정장에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까지. 무엇보다 준호와 주고받은 그 은밀한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어머니의 영정을 감쌌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시면서도 늘 미소를 잃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혜숙은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준호가 요즘 이상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누나, 장례 절차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냉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동생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서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 준호는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같이. 누나는 그냥 엄마 곁에 있어. 복잡한 건 내가 다 해. 준호의 단호한 말투에 혜숙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가까이 지냈던 이웃들, 오랜 친구들이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지만 혜숙의 마음엔 묘한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정자 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90까지 사시면서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조문객 중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건강하셨는데 왜 갑자기? 어머니는 한 달 전만 해도 혼자서 시장도 다니시고 김장도 담그셨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으시긴 했지만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정도로 아프지는 않으셨습니다. 혜숙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동생은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마치 빨리 장례를 마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혜숙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준호만이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엄마, 마지막 숨소리 나만 못 들었네. 혜숙의 속삭임이 향연기 사이로 사라져갔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밤을 새우며 혜숙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뭔가 숨겨진 것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는 여전히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혜숙은
어머니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래된 비누향과 약간의 양냄새가 섞인 그리운 향기였습니다. 해숙은 어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방석 위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엄마,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슬픔보다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더 컸습니다. 준호의 차가운 태도, 장례식장에서 본 낯선 남자, 그리고 너무나 갑작스러웠던 어머니의 죽음까지. 해숙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가꾸셨던 작은 텃밭이 보였습니다. 고추, 상추, 깻잎들이 가을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문득 지난 여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더웠습니다.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찜통더위가 계속되었죠. 해숙이 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였습니다. 엄마, 이 더위에 왜 밖에 나가세요? 집에서 쉬세요. 아이고, 된장이 상할라. 뒤집어줘야지. 어머니는 장독대 앞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된장을 뒤적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해숙이 본 어머니의 손은 정말 거칠었습니다. 평생 농사짓고 집안일하시며 굳어진 손이었지만 된장을 만지는 손길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엄마, 손 좀 보세요. 이렇게 거칠어져서. 뭘 이 정도야. 나 건강해. 내 걱정 말고 너나 잘 살아.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비록 90살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씩씩하셨습니다. 해숙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안심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100살까지도 사실 것 같아. 그래, 100살까지 살아서 너희들 걱정 덜어줄게.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어머니의 웃음에 뭔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요즘 몸은 어떠세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아프긴 뭐가 아파. 그냥 가끔 잠이 안 올 때가 있을 뿐이야. 잠이 안 와요? 그럼 병원에 가보세요. 아니야, 준호가 약 사다 줬어. 먹으면 잘 자게 돼.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바로 주무시던 분이었거든요. 해숙은 어머니의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옷가지들 사이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면제였습니다. 라벨을 보니 지난달에 처방받은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사다 줬다고 하셨는데 병을 흔들어 보니 절반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처방전에 적힌 의사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니시던 동네 병원 의사가 아니라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해숙은 약병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호가 소파에 앉아 뭔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장례식장에서 받은 그 봉투 안의 서류인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이게 뭐야? 해숙이 약병을 내밀자 준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 엄마가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해서 사다 드린 거야. 엄마가 불면증이 있으셨어?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누나는 자주 안 왔으니까 모르지. 나는 매일 봤거든. 준호의 목소리에 약간의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해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자주 와야 했는데. 이제 와서 뭘.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준호의 차가운 말에 해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냉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밤늦게 해숙은 홀로
어머니의 방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여름을 떠올리며 놓친 것들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이미 엄마는 알고 있었을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숙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해숙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서랍 깊숙한 곳에서 보험증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천만 원짜리 생명보험이었습니다. 수익자란에는 준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해숙은 보험증권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입일은 작년 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89살에 새로 가입하신 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해숙은 이 보험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해숙은 보험증권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호야, 이게 뭐야? 준호는 해숙이 들고 있는 보험증권을 보더니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 엄마가 작년에 가입하신 거야.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수익자가 너로만 되어 있네?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내가 모시고 있으니까. 준호의 대답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해숙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일단 넘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며칠 후 해숙은 친구 선미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해숙아,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네. 어머니 일로 많이 힘들지? 응, 그런데 선미야. 뭔가 이상한 것 같아. 해숙은 준호의 태도와 보험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선미는 차분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보험금은 언제 나와? 그게 벌써 나왔대. 벌써? 보통은 서류 검토하고 시간이 좀 걸리는데? 선미의 말에 해숙은 더욱 의아했습니다. 보험금이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게 일반적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해숙은 준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준호야, 보험금 벌써 나왔다면서? 응, 다행히 빨리 처리됐어. 그럼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업빚부터 정리해야지. 그제서야 해숙은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지난해부터 사업부도로 큰 빚을 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준호야, 혹시 그 보험, 엄마가 내 빚 때문에 가입하신 거야? 준호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중요해? 어쨌든 엄마 뜻이었어. 중요하지. 엄마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 해숙의 말에 준호는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누나도 참 그러네. 내가 엄마 모셨잖아. 그 정도는 받아도 되잖아.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누나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으면서 이제 와서 뭐라고 하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해숙은 이런 동생을 처음 봤습니다. 준호야, 왜 이래? 나는 그냥이 뭐야? 설마 누나도 보험금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 말에 해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돈 때문에 따지고 있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돈이 엄마보다 중요했니? 해숙의 떨리는 목소리에 준호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누나야말로 지금 돈 얘기하고 있잖아. 그날 밤 해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호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이상하고 준호가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무엇보다 보험금이 이렇게 빨리 나온 것이 가장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은 준호를 찾았지만 이미 집을 나간 후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준호가 보던 서류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해숙은 궁금한 마음에 그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보험금 지급 확인서, 은행 입금 확인서, 그리고 낯선 회사 명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해숙의 눈길을 끈 것은 채무정리 전문업체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준호와 만났던 그 남자의 명함이었습니다. 역시 해숙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미 채무 정리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에는 어머니의 생명보험이 있었습니다. 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준호가 어머니의 죽음을... 아니,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돌아온 것입니다. 해숙은 재빨리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피했습니다. 누나, 집에 있었어? 응, 엄마 방 정리하고 있었어. 해숙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동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해숙은 며칠째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준호에 대한 의심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지만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죄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친구 선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해수가 시간 있으면 잠깐 병원으로 와줄래?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선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해숙은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 휴게실에서 선미를 만났습니다. 선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해수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뭔데? 너희 어머니 사망진단서 발급받을 때 실수로 함께 복사된 거야. 원래는 의무기록실에서만 보관해야 하는 건데. 선미가 봉투에서 꺼낸 것은 어머니의 의무기록 사본이었습니다.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너희 어머니가 마지막에 입원했던 병원에서 온 기록이야. 사망 당일 응급실 기록인데. 해숙은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은 의학 용어라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한 줄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 의심 마이너스 추가 검사 필요. 선미야, 이게 무슨 뜻이야? 선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쎄, 일반적으로는 수면제를 너무 많이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야. 하지만 추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네. 추가 검사가 왜 안 됐을까? 보통은 가족이 원하지 않으면 생략하기도 해. 특히 고령이신 분들은. 해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셨다는 것일까요? 실수로 많이 드신 건 아닐까요? 그런데 해수가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 뭐? 응급실에 오시기 전에 이미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흔적이 있다고 되어 있어. 그런데 신고 시간과 맞지 않아. 선미의 말에 해숙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응급실에 도착하기 1시간 전에 이미 심정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신고는 그보다 늦게 된 거야. 해숙은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후 1시간이나 지나서 병원에 신고했다는 뜻일까요? 선미야,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 선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이미 화장까지 끝난 상황이라. 해숙은 의무기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새로운 의문들이 솟아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해숙은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늦게 준호가 돌아왔을 때 해숙은 의무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뭐야? 준호는 그 종이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났어? 병원에서 실수로 함께 나온 거야. 엄마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셨다는데? 그건 엄마가 잠을 못 주무셔서 평소보다 조금 더 드신 것 같아. 준호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해숙은 더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왜 병원 신고를 늦게 한 거야? 여기 보면 엄마가 쓰러지신 시간과 신고 시간이 안 맞아.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왜 자꾸 이런 걸 파헤치려고 해?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잖아. 파헤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거야. 엄마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마지막이 어땠든 중요한 게 뭐야? 지금 엄마 살아 돌아와? 준호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해숙은 이런 동생이 낯설었습니다. 준호야, 혹시 그날 밤 엄마가 쓰러지셨을 때 바로 병원에 안 갔어? 뭔 소리야? 바로 갔지. 그럼 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 해숙이 다시 의무 기록을 가리키자 준호는 그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뭐 하려고? 엄마 욕되게 하려고? 엄마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됐어. 이런 거 가지고 있지 마. 준호는 의무 기록을 찢으려고 했습니다. 해숙이 재빨리 말렸습니다. 왜 찢으려고 해? 뭔가 숨길 게 있어? 숨길 게 뭐가 있어? 그냥 기분 나빠서 그래. 하지만 준호의 행동은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왜 의무 기록을 그렇게 없애려고 했을까요? 그날 밤 해숙은 의무 기록을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선미가 알려준 내용들을 종합해 보니 더욱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복용하시던 수면제는 하루 한 알이었는데 혈중 농도를 보면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정지 시간과 신고 시간 사이의 공백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준호의 반응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왜 의무 기록을 찢으려고 했을까요? 해숙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그날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사진은 여전히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해숙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미야,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해? 글쎄, 이미 화장까지 끝난 상황이라 힘들겠지만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경찰 신고. 그 말이 해숙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야 하는 걸까요? 동생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자연사였는지 아니면 해숙은 며칠째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무 기록에서 발견한 내용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생 준호에 대한 의심은 점점 커져갔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해숙은 용기를 내서 준호와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얘기? 엄마의 말이야. 의무 기록에 나온 내용들이 자꾸 신경 쓰여서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그 얘기야? 누나, 이제 그만해. 엄마는 돌아가셨어. 그래서 더 중요한 거야. 엄마가 정말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건지 확실히 알고 싶어. 해숙의 말에 준호는 리모컨을 탁 내려놓으며 일어났습니다. 누나는 도대체 뭘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아서. 이상한 점? 뭐가 이상해?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해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 신고 시간 지연, 그리고 내가 그렇게 당황하는 것까지. 당황한다고? 나는 그냥 누나가 이상한 소리해서 기분 나쁜 거야. 준호는 해숙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혹시? 해숙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준호가 먼저 말을 잘랐습니다. 혹시 뭐, 내가 엄마를 죽였다는 거야? 그 말에 해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니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누나는 지금 나를 의심하고 있잖아. 준호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해숙은 동생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준호야, 진정해. 나는 그냥이 뭐야? 설마, 너도 보험금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 말에 해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언제 보험금 얘기를 했어? 안 했어? 그럼 왜 자꾸 의무기록이니 뭐니 하면서 트집 잡는 거야? 트집이 아니라 궁금한 거야. 엄마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해숙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건 어린 시절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궁금하면 뭐 어떻게 할 건데? 엄마 다시 살릴 거야? 준호의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라면. 억울하게? 누나는 정말로 내가 엄마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슬픔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야? 내가 엄마를 돌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밤마다 깨서 약 챙겨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안 오면서 이제 와서 나를 의심해? 그 말에 해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던 것일까요? 미안해. 내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미안하면 뭐해? 이제 와서 나를 범인 취급하는데? 준호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족이 무슨 소용이람. 그 말이 해숙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준호야, 내가 너를 의심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엄마는 90살이었어.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였다고. 준호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해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은 채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사람,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머니의 사진은 여전히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를 떠올렸습니다. 언제나 두 남매를 공평하게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 엄마가 정말 준호만을 위해서 그 보험을 들으셨을까요? 해숙은 보험증권을 다시 꺼내서 살펴봤습니다. 가입일, 보험료, 수익자, 모든 것이 준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해수가 오늘 병원에서 또 이상한 얘기 들었어. 전화로는 못하겠고 내일 만나자. 해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선미를 만났을 때 선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해수가 어제 우연히 응급실 간호사한테 들었는데. 뭐? 너희 어머니 오셨을 때 이미 사망한 지 꽤 시간이 지난 상태였대. 그런데 보호자는 방금 발견했다고 했다더라.
해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준호가 거짓말을 한 거야?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아. 해숙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준호가 정말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지요? 아니면 단순한 실수나 기억 착오일까요? 선미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글쎄,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 해숙은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생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의심을 계속해야 할까요? 어머니의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그 진실이 가족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해숙은 며칠째 준호와 말을 섞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격한 말다툼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기류가 흘렀습니다. 준호는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기를 반복했고 해숙은 어머니의 유품 정리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냈던 이상철 할아버지였습니다. 해수가 안녕하세요. 아,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정자 어머니 일로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상철 할아버지는 70살의 나이에도 정정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니와는 같은 동네에서 20년 넘게 지내면서 가족처럼 지냈던 분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죠. 거실에 앉은 이상철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해수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요? 해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의심하고 있던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어머니가 마지막 몇 달 동안 많이 이상하셨어요. 자꾸 잠만 주무시고 말씀도 어눌해지시고. 그래요? 그런데 준호는 엄마가 건강하셨다고 했는데. 이상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분명히 무언가 약을 많이 드시고 계셨어요. 제가 봐도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할아버지의 말에 해숙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그때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두신 게 있나요? 그게 말인데. 이상철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어머니 간병을 도와드리면서 간단하게 기록해 둔 게 있어요.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어머니의 마지막 몇 달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23년 7월 15일 마이너스 정자씨, 오늘도 하루 종일 주무심. 깨우기 어려움. 7월 20일 마이너스 준호가 수면제 양을 늘리라는 의사 지시라고 함. 하지만 너무 많은 것 같아 걱정됨. 7월 25일 마이너스 정자 씨에게 약을 줄이자고 제안했으나 준호가 의사 지시라며 거부. 해숙은 공책을 읽어가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기록이 정확한 건가요? 물론이에요. 제가 매일 어머니를 보면서 직접 기록한 거니까요. 해숙은 계속 공책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8월 12일 마이너스 준호가 의사 지시를 거부하고 약을 줄이기로 했음. 하지만 그 아래에는 다른 글씨로 적힌 한 줄이 있었습니다. 8월 13일 마이너스 준호가 동의했다. 할아버지, 이 마지막 줄은 누가 쓴 건가요? 이상철 할아버지는 공책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글씨는 제 글씨가 아닌데. 그럼 누가 쓴 거죠? 글쎄요. 준호가 쓴 건 아닐까요? 가끔 이 공책을 보더라고요. 해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준호가 왜 할아버지의 일지에 그런 내용을 추가로 적었을까요? 할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밤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날은 제가 먼저 집에 들어갔어요. 준호가 괜찮다고 해서.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들으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더라고요. 준호가 언제 병원에 연락했는지 아세요? 이상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새벽 2시쯤에 구급차가 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가 이상했어요? 구급차 오기 전에 이미 준호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보험회사인지 어디인지. 해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보험회사에 연락했다는 것일까요? 정말 확실해요? 네, 분명히 들었어요. 이제 처리하면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해숙은 공책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 공책 좀 빌려주세요. 물론이죠.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이상철 할아버지가 돌아간 후 해숙은 공책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기록들과 마지막에 추가된 준호의 글씨가 대조적이었습니다. 특히 준호가 동의했다는 문장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엇에 동의했다는 것일까요? 수면제 증량에?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해숙은 의무기록과 할아버지의 일지를 함께 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수면제 복용량이 늘어나면서 상태가 악화되었고 마지막 날 과다 복용으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게 진짜였을까, 조작이었을까? 해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준호가 일지에 추가로 적은 내용이 진실을 숨기기 위한 조작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돌아온 것입니다. 해숙은 재빨리 공책과 의무기록을 숨겼습니다. 누나, 집에 있었어? 응. 준호는 해숙의 차가운 대답에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것은 어머니의 죽음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해숙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밤이 깊어가며 해숙의 결심도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해숙은 이상철 할아버지의 일지를 읽고 난 후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와 직접 대면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보름이 지난 어느 일요일 아침, 해숙은 용기를 내어 준호를 찾았습니다. 준호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왜? 준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방에서 얘기 좀 하자. 그 말에 준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 방에서 왜? 그날 밤 일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해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호는 마지못해 신문을 접었습니다. 또 그 얘기야? 응,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어. 두 사람은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어머니의 채취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해숙은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엄마가 돌아가셨지? 그렇다고 했잖아. 준호는 문가에 서서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준호야, 너도 앉아. 우리 제대로 얘기해보자. 준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어머니 침대 끝자락에 앉았습니다. 해숙은 이상철 할아버지의 일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봤어?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상철 할아버지가 엄마 간병하면서 기록해둔 일지야.
해숙은 공책을 펼쳐서 준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엄마가 수면제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기록이 있어. 준호는 일지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 본 거야. 엄마는 그냥 나이가 많아서 많이 주무신 거였어. 그럼 이 마지막 기록은 뭐야? 준호가 동의했다는 이 글씨 말이야. 해숙이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키자 준호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내 글씨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준호의 대답은 확신에 차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더욱 추궁했습니다. 준호야, 정말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 있었겠어? 엄마가 주무시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야. 그럼 왜 병원 신고를 늦게 했어? 의무기록에 보면 시간이 안 맞잖아.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누나, 사실은 해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야? 준호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머니의 방 안에는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셨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마다 아프다고 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정말 고통스러워 하셨어. 해숙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의사가 수면제를 늘리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거절했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 부탁하셨어.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다고. 편안하게 보내달라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의한 거야? 응. 엄마가 그렇게 원하셨으니까. 해숙은 준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그런 부탁을 하셨을까요? 그럼 그날 밤에는 엄마가 평소보다 많이 아프다고 하셨어. 그래서 수면제를 조금 더 드렸어. 준호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깨보니까 엄마가 숨을 안 쉬고 계셨어. 그때 바로 병원에 연락했어야지. 그게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준호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후에 신고한 거야. 미안해, 누나. 해숙은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안타까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함. 준호야, 그럼 보험금은? 그건 엄마가 미리 가입해 두신 거야. 내 빚 때문에 걱정하셔서. 엄마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셨어. 해숙은 어머니의 마지막 심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누나, 나는 정말 엄마를 사랑했어.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준호의 절규 같은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단지 엄마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으면 했을 뿐이야. 사랑도 죄가 될 수 있구나. 해숙의 중얼거림에 준호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엄마를 보낸 게 맞는 건가? 해숙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준호도 나름대로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정말 그런 부탁을 하셨을까? 정말이야. 엄마가 직접 말씀하셨어. 준호의 대답에 해숙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고 준호도 충분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매일 밤마다 엄마 꿈을 꿔.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준호는 어머니의 베개를 끌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해숙은 준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을 알았지만 속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마음만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방에서 두 남매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죄책감과 후회를 아는 채로 말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없는 첫 번째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와의 그날 대화 이후 두 남매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과 의심은 줄어들었지만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해숙은 매일 아침 어머니의 방을 찾았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으시던 옷들, 늘 사용하시던 안경, 그리고 침대 옆 탁자 위의 약병까지 아무것도 치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왔어요. 해숙은 어머니의 침대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어땠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한 감정만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준호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보험금으로 빚을 정리한 후에도 표정이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날이 말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가끔 해숙이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숙은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늘 담가두시던 된장이 생각났습니다. 장독대를 확인해 보니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만드신 된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해숙은 된장 항아리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둘 수도 없었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자 어머니 특유의 된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깊고 진한 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맡아왔던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엄마 냄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시던 그 맛과 향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누나, 뭐해? 뒤에서 들려오는 준호의 목소리에 해숙은 뒤돌아봤습니다. 준호도 된장 냄새를 맡았는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만드신 된장이야. 그래.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에서 같은 그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준호야, 우리 이거로 찌개 끓여 먹을까? 해숙의 제안에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날 저녁 두 남매는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된장으로 끓인 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맛이 어때? 엄마 맛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해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된장찌개 한 술 떠먹을 때마다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누나 응? 나 정말 후회돼. 준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부탁하셨어도 내가 달리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해숙은 준호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병원에서 더 좋은 치료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다른 약이 있었을지도 모르잖아. 이미 지난 일이야. 하지만 만약에 준호야. 해숙이 준호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만약은 없어. 우리는 그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했던 거야. 최선이었을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잖아. 해숙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어떻든 엄마는 우리가 사랑한다는 걸 알고 계셨을 거야.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예전처럼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며칠 후 해숙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도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일기장 등을 하나씩 꺼내며
어머니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에는 자식들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준호의 사업 실패를 걱정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준호가 너무 힘들어한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된다. 해숙이는 자주 오지 못해도 항상 마음으로는 함께 있다는 걸 안다. 두 아이 모두 너무 사랑한다. 내가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글을 읽으며 해숙과 준호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식들만 생각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우리만 생각하시며 사셨구나. 응, 자신보다는 항상 우리가 먼저였어. 그날 밤 해숙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라도 다시 만났네요. 어머니의 사진은 여전히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보험금은 없어졌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해숙은 어머니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준호도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매일 엄마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사랑이었다는 걸 알아주세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없는 첫 겨울이었지만 해숙의 마음은 예전보다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해숙을 찾아왔습니다. 누나, 나 상담받으러 다녀올게. 상담? 심리 상담. 엄마 일로 너무 힘들어서 전문가한테 도움받고 싶어. 해숙은 준호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함께 갈까? 고마워, 누나 그렇게. 두 남매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은 여전히 두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된장 항아리는 부엌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때때로 그 항아리를 열어 어머니의 향을 맡으며 두 남매는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죽음도 사랑을 지울 수 없었다. 해숙의 중얼거림이 겨울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두 사람의 마음속에 남을 것이었습니다.